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56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규정을 분리해서 따로 입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매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관한 정리는 직거래냐 중개거래냐에 따라서 절차 규정을 좀 달리 한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 거래를 한 경우냐 아니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신고 의무자도 다르고 신고 절차도 좀 다르고 그 신고 시에 첨부하는 서류 이런 것들도 좀 다르다라는 점을 착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개 거래일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정리를 기본 수업 과정에서 정리를 했더랬고 그걸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6페이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은 왜 만드느냐, 목적이 뭐냐, 재정 목적이 뭐냐,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재정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재정 목적에 관한 것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지문으로 한번 등장할 때를 대비해서 점검 차원에서 집어넣어 본 겁니다.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 분양권 내지 입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일로부터입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가 아니라 60일 이내에 그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군구청장을 과거 공인중개사법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신고관청이라고 불렀지만은 분리입법 되면서 이 신고관청을 등록관청이라 표현을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과 이 실거래가 신고하는 신고관청을 등록관청이라는 바람에 등록관청의 표현이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문제를 풀 때는 등록관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신고관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정돼야 될 부분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중개거래다라는 거죠. 이때는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틀린 답방이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지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5번에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신고관청이 부과한다. 과거법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신고관청을 등록관청이라고 표현을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O 답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겠고요. 그 다음 2번에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신고 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 및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이런데 임대 계약일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틀린 답방이고 2번에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물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 물건 또는 권리의 범위는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하면은 틀린 답방이 것이고 3번에 거래 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지극히 당연한 법 규정이죠. 이렇게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거래 당사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항이고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해놨는데 우리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그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보면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이라는 표현만 빼버리면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하면은 오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의 표현이 구별하기 쉬운데 지금은 이 신고관청도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읽어 들어가실 때. 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즉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함정은 아니지만은 과거 출제된 기출문제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적시냐 지체없이냐 7일이냐 10일이냐 이 기한에 대해서도 종종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점검을 해두는 겁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신고 필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중개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 이 중개를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결국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그 공동 중개 활동에 참여한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가 신고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문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했기 때문에 틀린 답방입니다.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전자문서한 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4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만이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대행신고할 자격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우리가 대행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를 하는 그 거래 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 가격,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 사항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방이겠고 4번에 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정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된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매매 계약일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토지 매매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죠. 그 계약의 당사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그 외국인이 하게 되면은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할 사안이 아니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사안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3번에 농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 매매가 토지 매매 계약이니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죠. 농지법상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지도 않고 또 농지증을 발급받았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별개의 제도죠. 그래서 농지증 제도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전혀 또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 대상인 경우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경우에 양쪽에 다 해당되는 경우는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3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와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전혀 제도의 취지가 다른 것으로서 서로 의제 처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받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계약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별도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받은 때는 매수인은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그 계약서에다가 검인을 받은 서면, 즉 소위 검인계약서를 등기 원인증서로 제출해야 됐던 거죠.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교받은 경우에는 검인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우리가 이 여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2, 3, 4, 5의 지문들은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즉 직거래인 경우에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게 돼 있다.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는 말을 집어넣는 것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거부하는 사유서를 그리고 계약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2번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보여야 한다 하는데 신고를 우리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하죠.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누가 신고를 하든지 간에 신고를 하는 사람은 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에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공동이지만은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방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는 말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신고 의무자와 실무적으로 그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신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제출은 일방이 제출하면 됩니다. 4번에 거래 당사자가 전자문서한 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다 하는데 거래 당사자 중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그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 신고는 할 수 있는데 그 대행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첨부 서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를 대행하여 전자문서한 신고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행 신고는 어찌됐든 전자문서한 신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이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지문은 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뒷면에 보시면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해서 글이 나옵니다. 그 글 내용을 전부 다 지문으로 등장시킨 것이죠. 그래서 기본수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양식을 앞면과 뒷면을 좀 살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로 실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서식의 앞뒷면을 좀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을 따로이 표시를 해야 되겠죠. 지분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니까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기본적으로 과세 목적이죠. 2번에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28개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하면 되겠고요. 3번에 거래대상 면적을 기재하는 부분에서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그런데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해놨는데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기재 요령으로 틀렸고요. 4번의 거래대상 금액란에는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거래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그 건별 과세죠. 물건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하는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에 주의를 좀 하실 부분이 문제가 6번의 문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계약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지만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비워두시면 되는 거죠.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59페이지에 7번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사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 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 중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재사항. 그래서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는 분양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기재를 해야 될 것이고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에도 보면은 우리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일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 용도를 기재하는 란을 두고 있습니다. 디귿에 매매 목적물이 집합 건축물인 경우는 종전의 문제풀이 전용 면적을 기재한다 그랬죠. 매매 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기재를 해야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 특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띠끝, 리을 모두 다 옳게 짝지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양식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은 답이 다 보일 겁니다. 8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사항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하여 신고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들이죠. 그런데 5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에 포함됐던 것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겠고 9번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 기간에 신고할 사항은 틀린 것은 8번 문제와 문제는 똑같죠. 그런데 이 9번의 경우에 함정이 문제에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사항으로 틀린 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은 기재할 사항이 아니겠죠. 그 다음 160페이지 10번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좀 전에 풀어봤던 6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의 기재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 금액과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의 작성 방법에 따르면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의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이고 입주권의 경우에는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액의 합산한 금액, 즉 조합원 분양 금액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일 경우와 입주권일 경우에 그 거래 금액란에 분양 금액란에는 분양 금액을 적고 입주권의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추가 부담금도 합산해서. 3번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 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해놨는데 각각의 부동산별로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라는 점 6번 문제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종전토지라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란에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기재할 부분도 있고 기재하지 않고 남겨둘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전토지란이라는 부분은 입주권 매매일 때 실거래가 신고서 작성하는 경우에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 거래 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각종 서식을 작성할 때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용지를 작성해서 첨부하고 간인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간인 처리를 하는 경우는 동일한 문서가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동일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한 인이죠. 그걸 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11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는 시군구청장을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법하면서 신고관청이라는 용어를 해서 무슨 관청? 등록관청이라고 용어를 개칭을 했죠. 그래서 등록관청이란다. 오 답항이 되겠습니다.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문제도 위반 시에 제재에 관한 거는 전부 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형사처벌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사유들도 좀 점검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에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4번 봅니다. 단독으로 신고하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래 당사자는 전자문서한 신고를 할 수가 없겠죠.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4번 답항은 거래계약서 원본이라 했기 때문에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5번에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로서 대행신고하는 자는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서 대행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경우로서 대행신고하는 경우는 이렇게 첨부하는 서면이 있다. 즉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라는 걸 주의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행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인 신고를 할 수 없다라는 점도 아울러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1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는 과세 대상이 될 필요가 없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당연히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인 사항인 거죠. 안 하면 본인만 손해가 되는 거죠. 왜? 과세가 이루어지니까. 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의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 기재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 경우에는 정정 신청 제도입니다.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거래 금액이 변경되어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 전에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해제신고도 해제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 하면은 결국 과세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번과 3번을 통해서 신고한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신고한 내용이 변경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제 신고도 가능하고 정정 신청도 가능하고 변경 신고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4번에 등록관청으로부터 거래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반 행위들을 구분해서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랬죠. 3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은, 거래계약서라는 것은 거래 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은 아니죠. 거래 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거래 금액을 지급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하지 아니하면은 3천만 원 이하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외의 자료를 제출 요구받고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5번에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이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경우와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그 부동산 등이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경우에는, 자, 좀 시험 출제에 된 바는 없는데 출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정정 신청 규정도 있고 변경 신고 규정도 있지만은 재신고에 관한 규정을 아직 두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고한 내용 중에 매수인이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경우라든가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부동산 등이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경우에는 과세의 이제 정리가 필요하죠. 과세 대상이 명확해지질 않습니다. 이때는 다시 신고를 하는 사항이지 정정 신청 사유도 아니고 변경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다시 신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다시 신고하는, 즉 재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제가 조심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4번에 하여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 다음 162페이지에 1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신고 가격의 검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검증 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그 신고 의무자들이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정착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허위 신고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검증 시스템에 관한 것도 함께 규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틀린 것은 1.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는데, 이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항이고, 2번에 등록관청은 신고를 받죠.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거래가격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답항과 2번 답항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검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검증 시스템을 운영해서 적정성을 검증하는 주체는 등록관청이다. 3번에 등록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세의 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4번에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5번에 시도지사는 그 등록관청의 신고 가격 검증 결과를 보고받죠. 매월 15일까지 다시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 결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까지 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검증 결과를 다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데 피드백 자료로서 활용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지만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어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없고 행정형벌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도 없습니다. 오로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의 종류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고 취득세 3배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이렇게 세 가지 과태료 유형을 두고 있을 뿐 공인중개사 법령처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없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1. 공동신고를 거부한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죠.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번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고 의무자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라고 했죠. 거짓 신고는 취득세 3배 이하의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 이 3번 문장은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느냐라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거래의 경우가 아니라 중개거래의 경우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인데 이자가 뭔가 위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관청, 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음에 나오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깼을 등록관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알겠어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으로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혼란을 불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등록관청이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전에 표현한 신고관청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명확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 이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깼을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통보 규정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르면은 소위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개업공인중개사가 2회 이상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 그래서 그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을 우리 중개사무소 깼을 등록관청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는 관청인 이 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부과한 사실을 해당 중개사무소 깼을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줘야만이 최근 1년 이내 과태료를 몇 번 받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보 절차를 두고 있는 겁니다. 4번에 이 법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해놨는데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가중하거나 강경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분은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고 우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중 강경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에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도 즉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강경할 수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3천만 원 법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163페이지 15번 부동산 거래가격 검정체계 구축 운영 주체는 우리가 13번 문제 1번에서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이 1번 바로 처리되겠고 16번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에 중갱이로 폐업 후 중갱이로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데요. 폐업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네. 이번에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고 또 제출은 일방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고요.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즉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거래 당사자에게 오히려 신고 의무가 없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했다라는 것은 결국 불법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거래한 형태로 바꿔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토록 한 행위가 되겠죠. 4번에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권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오네요.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하는 거죠. 17번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거민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번부터 이 21번까지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거민제도에 관해서 문제를 몇 문제 수록해 봤는데요. 사실상 최근 시험에서는 거민제도에 관해서 출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실거래가 신고 필지를 교부받은 경우는 매수인은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민에 관한 지식을 알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현실에서도 보면 대체로 매매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를 주로 중개를 하는 것이고 그때는 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는 아예 거민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또 실거래가 신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거민제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많이 상쇄되었다.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보면 출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164페이지에 17번 틀린 것은 1. 계약을 원인으로 1번 지문이 제일 기본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바로 거민 적용이 되는 거죠. 거민을 받은 계약서 즉 소위 거민계약서를 등기 원인 성명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가 거민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되는 계약이 주로 보면 매매계약, 교환계약, 정려계약이죠. 근데 그 매매계약의 대상물이 만약에 토지 또는 건축물이면 실거래가 신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거민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거민기관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읍면동의 장이 바로 거민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민제도에 관해서 출제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교환계약은 중개 대상이 되죠.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의 교환계약은 중개 대상이면 틀리는데 교환계약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교환계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결국 그 교환계약서에다가 거민을 받아서 등기 신청 시에 제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은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 거민제도에 관해서 지식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출제의 대목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3번에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서면이 만약에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 같은 효력을 지니는 조서인 때도 그 판결서 등에다가 거민을 받아서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4번에 거민기관이 거민을 한 때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두 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민제도도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마찬가지로 과세 목적의 제도인 거죠. 그래서 한 분은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5번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의 거민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거민을 신청해야 한다 했는데 각각의 시군구에다가 거민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그중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거민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8번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거민과 관련한 설명이 틀린 것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교환계약과 정려계약을 체결한 때는 거민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교환계약과 정려계약을 체결한 때는 거민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환계약과 정려계약은 우리가 소유권인 등기 신청에 월인되는 계약이죠. 그러면 거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답이 또 잘못 처리가 됐네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계약과 정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교환계약과 정려계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원인되는 계약으로서 거민 대상이 되겠습니다. 2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되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면은 이 규정이 나옵니다. 거민 의제에 관한 규정이 나오죠. 그래서 토지거래가 받은 경우는 거민 받은 것으로 보고 또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거민 받은 것으로 봅니다. 3번에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매매계약은 거민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처리돼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농취증을 받은 경우에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그래서 1번도 틀렸고 답 2개를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보시면 19번 거민과 관련한 설명을 틀린 것은 구체적인 거민 절차네요. 1번에 거민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는 신청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는 없다 해놨는데 개업공인중개사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에 거민 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해야 될 것이고 3번에 2개 이상의 시군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용하는 계약서에 거민받고자 하는 경우는 시군구의 수의 1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은 거민기관인 신고청에서 한부를 보관하고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세의 장에게 한부씩 다 송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에 거민 신청을 받은 거민기관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만을 확인하고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만을 확인하고 그래서 기재 내용의 실질적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거민계약서가 바로 다운계약서 역할을 한 것이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는 지체 없이 거민을 해서 거민신청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4번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만을 확인하고 거민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화되어 버렸고 그런 측면에서 2006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거민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도록 의제 처리하게 되는다. 5번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한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뭐냐면은 전매 시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다가도 거민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A가 B한테 팔았고 B가 또 C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C가 우리가 소유권이란 등기 신청 시에는 여기도 매매 계약이 있고 여기도 매매 계약이 있었겠죠. 이 매매 계약서에만 거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체결된 이 매매 계약서에도 거민을 받아서 C 앞으로 소유권이란 등기 신청 시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라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20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매 당사자는 을과 병이네요. 1.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도 계약서에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민 신청할 자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거민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소유권인 등기
신청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만 금인을 받습니다. 3번에 병이 X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 시에는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서에다가 금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받아도 계약서에 금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해놨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는 금인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되죠. 그래서 틀린 답방이고 5번에 병으로부터 금인 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청장이 금인을 할 때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조금 전에도 문제 풀다시피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지 실질적 심사는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중에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했습니다. 우리 교환계약도 중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환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시점이 원인되는 계약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 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인을 신청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금인은 결국은 거래 당사자가 특히 매수인이 금인을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금인 신청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나 변호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할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우리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금인 제도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